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42강 논술 문제를 푸는 단계적 방법. 논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앞부분에 우리가 주로 설명했던 부분들은 주로 내용에 관한 설명이라면요. 뒷부분은 글을 쓰기라든지 글의 형식, 글의 구조, 논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혹은 논술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리듬 혹은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5쪽이고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끝나가네요. 그죠? 465쪽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를 푸는 단계적 해결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푸는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문제를 풀 때도 가급적이면 자기만의 루틴 혹은 프로세스를 조금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강의를 찍을 때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까? 할 때마다 다른 단계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뭔가 자기만의 규칙, 어떤 함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가급적이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규칙과 규범 혹은 절차를 따박따박 지키는 게 좋고,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 공부할 때 자기만의 리듬 규칙이 있잖아요. 아무 리듬이나 규칙 없이 막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잘 안 오릅니다. 자기만의 규칙과 리듬에 맞추어서 딱딱딱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험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국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자기만의 규칙, 리듬이 있는 학생들은 그 규칙과 리듬을 끊임없이 보완해 가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딱 최선의 답을 내는 연습들을 하는데, 논술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글 잘 쓰면 되겠지. 그런 학생들은 편차가 커요. 자, 편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대학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루틴과 프로세스를 조금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논술은 정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마다 접근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스타일 답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0번 제가 여러분들 제가 쓰는 뭐 연대, 성대, 뭐 각종 대학의 해설지들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사고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압축적으로 해놨어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을 제가 해설지 앞부분에 딱 넣어놨어요. 사고력이 기본입니다. 논술의 기본은 사고력입니다. 자, 요게 0번이라고 한 건 이건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여러분 글에서 사고력을 보지 못하면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고력들을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논술 글을 쓸 때 사고력을 전제로 깔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논제 분석입니다. 질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이 제일 잘 못하고 대충 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뚝 넘어갑니다. 사실 상위 5%, 7% 안에 들어가는 글들의 특징은 논제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논제에 답해야 될 것을 최대한 나누고 쪼개서 구별해 두어야 돼요. 이러한 어떤 나누어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눈 다음에 논제의 핵심 요구를 뼈대 조건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대랑 조건은 형식에 해당되는 거고 개념은 제시문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랑 조건을 통해서 글의 형식을 빨리 내가 어떤 형태로 글을 쓸 것인가 빨리 정리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주제를 머릿속에 개념어를 머릿속에 콕 숙지해 놓아야 돼요.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교는 어떻게 써라 설명은 어떻게 써라 하는 머릿속에 있는데 주제를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두고 독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완결성을 띠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떤 불충분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제의 핵심 개념어랑 주제는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의 요구에 맞는 답안, 그죠?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형식이나 틀을, 논제를 딱 보고 나서 정해두세요. 한 두세 개 정도로. 뭐 하나는 조금 안 되고 최소 2개 정도는 잡아두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답의 형식이 A안, B안, 많을 때는 C안까지 정도는 머릿속에 이미 생각해두고 분량 배분도 조금 해두고 난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서 A안이 좋겠다, B안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어때? 내가 형식 짜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팍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합니다. 자, 제시문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제시문 분석의 핵심은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자, 비판이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주장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다고. 알겠죠? 개념어가 문제 상황이 뭔지를,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가 뭔지를, 즉 논제의 요구에 맞추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시문만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역으로 논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럴 경우에는 좋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결과, 원인, 현상, 이유, 주장, 근거 등 논리적 관계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고 논리적 관계 중에 뭔가 생략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독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주제, 문제가 되는 상황, 딜레마적인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어떤 개념을 놓치지 않고 각각의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가는 자유와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 정돈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 향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시문 독해하는 과정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간의 어떤 논리적 관계, 이건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가나다, 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학 논술 문제는요, 요약하고 비교하는 어떤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요약과 비교는 이미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약 비교를 묻지 않더라도 자,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라. 그러면 요약하고 비교가 없더라도 가의 내용이 잘 이해됐는지를 알려면 요약이 돼야 되고, 그죠? 가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면 비교가 돼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학 논술 문제는 뭔가 비교하고 요약하라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각 제시문은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글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글을 쓰는 것 사이에는 읽어보면요, 그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표적으로 그런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쓰는 아이들은 제시문에 치여가지고 제시문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제시문을 자기가 소화했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제시문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는 학생들은 각각의 제시문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나다라의 차이를 명확히 이 학생이 구별하면서 쓰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연대 논술 문제에서 라를 참고해서 가나다를 평가하시오가 나와요. 그러면은 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나다를 평가할 때 가나다의 차이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본에서 가나다를 비교하라는 문제를 아예 내기도 하지만 경희대도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을 토대로 다라말을 평가하시오, 비판하시오, 뭔가 설명하시오,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학생들, 특히 경희대, 뭐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긴 글을 요구하는, 천자 1200자를 요구하는 긴 글을 요구하는 경희대, 연대 같은 대학들이 뭘 요구하냐면 딱 읽었을 때 이 학생이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기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의 글을 보면 어떠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도 말을 가지고 다라말을 평가하세요 하며 말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말을 가지고 라 평가하고 말을 가지고 바를 평가하고 딱 읽어보면 세 편의 서로 다른 글이 나옵니다. 어떻게 앞에 다라마가 연결되는지를 이 학생이 파악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몰라요. 읽어보면. 그래서 읽어보면 400자 400자 400자의 서로 다른 글이야. 아니 대학이 왜 1200, 그러면 별도의 문제를 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긴 글이 나올 때는 이것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편의 유기적 연관성을 띠는 어떤 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의 핵심은 제시문사의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중요한 개념을 동그라미 세모를 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죠. 자, 0번이 뭐예요? 0번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고를 보여줘야 되지? 논제는 뭘 말하고 있지? 논제에서 찾은 걸 가지고 내가 제시문에서 무엇을 발견해야지 라는 방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시문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야죠. 즉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제시문을 보고 쓰지 마세요. 일단 제시문을 분석을 했으면 제시문은 재료잖아. 재료는 놔두고 내가 지금 구성하고 사고하는 것이 논제, 즉 질문의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자꾸 제시문에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써야지,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써야지, 제시문에 중요한 걸 쓰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제시문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중요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이 없으면 이 중요한 것이 질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걸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도대체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왜 묻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논술 문제에서 문제 상황, 어떤 딜레마적인 것들이 있는지, 어떤 쟁점,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지가 정확히 보여줘야 돼. 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겠구나. 즉,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논술을 잘한다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용기와 공감이에요. 용기라고 하는 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는 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문제가 공감이 돼야 여러분들이 글이 생생해집니다. 두 번째, 사실과 의미 사이의 간극, 논리적 공백을 찾아라. 자, 제시문 독해는 크게 사실적 제시문과 의미를 다루는 제시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세계는 사실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는가. 결국 논술 문제는 사실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떤 팩트가 있고 그 팩트로부터 어떤 의미가 도출되는지, 반대로 어떤 의미를 막 강조하는데 그게 어떤 팩트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자가 진짜 읽고 싶어 하는 글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견해를 쓰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깊이 혹은 심층적 사고 능력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논제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 자,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제일 안 좋은 글입니다. 알겠죠? 틀리더라도, 그 다음이 틀리더라도 답이 있는 글이 그 다음 좋은 글이고, 그 다음 좋은 글은 틀리지도 않고 답도 명확하게 있는 글이 좋은 글이죠. 그죠? 자, 답이 도출되는 과정. 자, 답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답은 조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대학은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꼼꼼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글은 어때요?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글쓰기. 자, 그 다음에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풀이랑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했으면 이제 써야죠. 자,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제시문을 보고 쓰면 안 돼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제시문을 자꾸 보다 보면 글을 쓸 때는 제시문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걸 자꾸 봐야 돼요. 제시문을 보고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복사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에 그냥 중요한 걸 그냥 따라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학생들이 잘 몰라요. 중요한 개념어는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분석한 걸 가지고 그냥 논제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자꾸 제시문을 보고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글을 쓸 때는 문장은 무조건 짧게, 그죠? 문장은 짧게, 가급적이면 2가지씩 논제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형태로 글을 쓰시는 게 좋고요. 자, 태고. 자, 논술에서 태고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글을 보면 태고한 글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쓸 때 완벽한 글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태고하면 글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글을 쓰다 보면 태고하면 오히려 더 꼬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보잖아요. 논술 천재. 처음 쓸 때는 우르르 쓰는데요. 태고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쓰는 시간만큼 태고하는 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태고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고한 것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처음 쓸 때의 어떤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알겠죠? 자, 원고지 작성법은 반드시 익혀두고 실제로 태고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원고지가 덕지덕지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고를 안 하고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원고지 작성법은 반드시 익혀두자. 그래서 태고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태고를 하더라도 그냥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합격한 학생의 합격수기네요. 이 친구 유림이네요. 그죠? 이 친구는 논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예체능 국악고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장한 건 제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뒤에 정리한 부분이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논술에서 문제를 푸는 단계는 내가 논술 문제를 풀 때는 0번이 뭐예요? 나는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가장 밑바닥에 사고력이 깔려 있어. 이 사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제 분석을 하고, 알겠죠? 논제 분석을 통해서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정돈할까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직접적으로 쓸 때 즉 글쓰기를 하는 거죠. 글쓰기를 할 때 논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면서 글을 쓰는 것. 그 과정에서 퇴고는 최소화한다. 그 과정에서 내가 0번으로 깔아두었던 어떤 사고력을 보여줄까? 자, 논리적 사고력을 보여줄까? 그죠? 합리적 사고력을 보여줄까?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줄까? 자, 대학이 이 논제를 직접적으로 물을 때는 그 1번, 2번, 3번이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즉 사고력 중에서 논리적 사고력, 합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줄까, 어떤 걸 보여줄까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근데 글 쓰기 전에는 이 글은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를 잘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얻겠구나. 이 글은 주장의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다양한 측면들과 연결되는지 합리적인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 글은 뭔가 학교가 이 제시문에 들어있는 논리를 전혀 다른 것에 적용해보는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이런 의도들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하기 급급하니까 어때요? 평범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논술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과정, 이 단계를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 단계를 다 지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길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원고지에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논술 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부분은 논법.com으로 질문
남기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자, 논술 천재, 논술 문제를 푸는 단계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